사운드 트랙. 안녕하세요. 저는 H고요.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이 라디오 방송은 사운드 트랙입니다. 자, 제 23회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사실은 이거 뒷북입니다. 저는 현재 설 바로 직전에 이 라디오로 녹음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거는 설이 지난 지 한 1, 2주 정도가 지났을 무렵일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뒤늦은 인사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설 인사는 빼놓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2020년 대운을 기원하면서 다시 한번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설이 지났습니다. 설이 지나면 이제 뭐죠? 바로 2월이 시작하는 거죠. 벌써 2020년 중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가 비록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닌데 참 요새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정말 덧없이 흐른다. 사실 이런 생각이 들면 들수록 더욱더 헛되게 시간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야겠죠. 여러분들도 의미 있게 자신의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휴식을 취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긴 합니다. 너무 일만 하지 마시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충분히 즐기시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닐까 싶네요.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문안 인사 드려보면서 그러면 저는 오프닝을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운드 트랙의 시작을 한번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꿀 같은 날에는 꿀꿀한 작품 어떠신지요? 리뷰 비스무리한 그것, 사운드 트랙의 꿀잼 셀렉트 시간입니다. 자, 특정 주제에 대해서 제 나름의 감상을 전개해보는 그런 시간이죠. 과연 오늘은 제가 어떤 작품을 들고 왔을지 언제나처럼 한번 저번 회차에서 소개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회차에서 제가 이렇게 예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이종족이라는 소재가 활용되어 있는 하렘물을 들고 오겠다, 요런 느낌으로 말씀을 해드린 것 같은데요. 한번 정확한 장르를 들쑤셔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이 작품의 구성 요소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코미디, 두 번째는 판타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렘입니다. 큰 줄기의 소개는 거의 맥락상 일치를 했던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보강을 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면 코미디 요소가 상당 부분 접목이 되어 있는 이종족을 다루고 있는 하렘물이다, 이렇게 다시금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겠죠. 이 정도로 장르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작품이 어떠한 소재를 다루고 있는지 그 중심 소재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느꼈던 중심 소재는 대략적으로 요런 거 같습니다. 항상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어느 불쌍한 남자 주인공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 소개가 적절한 소개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작품을 감상하시면서 판단을 해보시도록 하시고요. 이제 이 작품을 본격적으로 공개하면서 저도 제가 할 이야기들을 마음껏 여러분들에게 흩트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죠. 꿀잼 셀렉트. 이번 회 주제는 앞으로는 결혼을 전제로 모두를 대할 거야.
애니메이션 몬스터 아가씨가 있는 일상입니다. 타종족 간 교류법 시행에 따라 인간 이외의 종족과도 교류가 허용된 일본. 그리고 어째서인지 주인공 쿠루스 키미히토 곁으로도 타종족 아가씨들이 속속 굴러들어와 공동생활을 하게 된다. 귀엽지만 우리와는 조금 다른 몬스터 아가씨들. 그녀들과 함께하는 색다른 매일이 시작된다. 자, 타종족 아가씨들의 유학 생활이라고 하는 재미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작품인데요. 사실 이 작품의 작법은 전형적인 하렘물의 전개를 따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이 작품이 소재의 특수성을 굉장히 활용하고 있고 그걸로 빛을 발산하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작품이라고 하는 것에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 뚜렷하다는 얘기죠. 하지만 문제는 어찌되었던 간에 이 작품이 일반적인 여성상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몬스터 아가씨, 즉 신체의 일부분이라던가 특정한 개성이 완전히 괴물의 형태를 하고 있는 이러한 아가씨들이 나오는 작품이다 보니까 솔직히 이상 성욕을 약간 자극한다고 얘기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약간 좀 문제시 될 수 있는 포인트가 함께 접목이 되어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확실히 제작진 내지는 작가도 그 부분에 노파심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하렘물들, 성인 남성형 하렘물들의 수위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이 작품이 딱히 뒤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상당히 좀 노골적인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때문에 혹시라도 성향상 그런 과한 표현들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작품의 선택을 좀 미루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라는 첨언을 드리면서 저의 간단한 감상평 마무리를 해보면 될 것 같네요. 이 작품 독특한 개성만큼이나 명과 암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특출난 애니메이션인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선택한 이 작품의 3가지 포인트를 함께 살펴보시면서 이 작품이 어떤 특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제가 선택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제목을 한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비련의 인어와 사신 듀라한. 아마 제목을 들으시자마자 H가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 추측 틀렸습니다. 제가 얘기하려는 맥락은 그것과 약간 다른 맥락인데요. 아마 제가 이야기하는 거를 들어보시면은 어떠한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감이 오실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중심 설정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바로 타종족이죠. 그리고 이 타종족은 우리들이 현실 세계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다인종 이슈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걸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눈치채실 겁니다. 참고로 제가 라디오상에서 다룬 적이 있던 작품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대미는 이야기하고 싶어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죠. 근데 이 작품이 다루고 있는 맥락이랑 몬스터 아가씨가 있는 일상, 이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맥락은 명백하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대미는 이야기하고 싶어 같은 경우는 우리들의 생활상에서 아주 친근하게 맞닥뜨릴 수 있는 정신적 혹은 육체적인 소수자를 대변하고 있는 작품에 가깝거든요. 그 밖에 다양한 소수자분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몬스터 아가씨가 있는 일상, 이 작품 같은 경우는요. 타 종족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일본으로 유학을 온다 라고 하는 개념의 접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인종 이슈를 건드리고 있는 그러한 작품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살짝 말씀을 드려봤고요. 어찌되었던 다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로 넘어오면 이 다인종 이슈라고 하는 굉장히 민감한 소재를 이 작품이 제대로 다루고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고찰적인 시선을 가지고 이 작품이 전개가 되고 있느냐를 좀 제대로 들여다보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 속으로 한번 빠져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우선 이 작품에 등장하는 몬스터 아가씨들은 철저하게 완벽한 지성체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인물들로 묘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일본이라는 나라가 타인종을 받아들이고 개방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과도기적인 초창기를 다루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작품상에서 상당 부분 녹아드는 측면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타종족을 개방했다는 것은 일단 타종족이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인정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차별의 시선을 가지면 안 된다. 외모가 다를지언정 그들도 동일한 인격 차이다라는 것을 이미 교육이 완료된 상황일 텐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타종족을 다루는 시선이 구경거리 정도로 그렇게 신뢰가 되는 행동인지도 파악을 하지 못한 채 행동을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꽤나 노골적으로 작품상에 담겨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타종족을 신기해하면서 사진을 찍으면서 그들을 좀 구경거리 삼아 행동을 한다던가, 단순히 타종족에 대해서 호의적인 시선을 보내는 것이 TV에 등장하는 아이돌 유닛, 이런 정도에 지나지 않는 그냥 말 그대로 가십거리 내지는 구경거리 정도로 치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과 대비되는 또 한 가지의 반응이 있는데, 그러한 행동, 구경거리로서 사람들에게 신뢰되는 행동을 하지 않을지언정 겉으로는 친절을 베풀지만 속에는 편견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또 깔려 있다는 것을 작품상에서 직간접적으로 표현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심화된 표현, 약간 어두운 일면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사회에서 버려지고 고립되고 악인들에게 이용당하는 이런 타종족의 아주 불쾌한 스토리 같은 경우도 이 작품이 꽤나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로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이 작품이 진중한 주제를 다루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작품이고, 그런 것들을 소재화시켜서 작품상에 잘 녹여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쓴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이 작품의 긍정 요소가 상당히 다분하게 존재하는 그런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저는 좀 약간 그것과는 다른 일면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작품을 보면서 약간 깼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맥락을 보면서 이 작가가 과연 이 인종 이슈를 정말 성찰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던 걸까? 약간 의심이 되는 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단 말이죠. 바로 이 작품 상에 등장하는 문화적이거나 혹은 서브컬처 상에서 타종족을 표현해내는 방식, 그것을 실제 당사자에 해당하는 타종족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관찰해봤는데 좀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예를 하나씩 들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작중에 이제 악역 집단으로 등장을 하는 오크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오크족이 인질들을 붙잡은 상태에서 어떠한 요구를 하냐면요, 흔히 동인지에 많이 표현이 되는 오크와 여기사의 썸씽, 이런 좀 안 좋은 맥락의 스토리들을 더욱더 양산해내라, 이러한 좀 말 같지도 않은 요구를 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악역 집단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칩니다. 근데 이 뒤에 제가 말씀드릴 것들은 이제 전부 다 선역에 해당하는 스토리인 것들인데, 좀비 캐릭터인 좀비나라고 하는 여성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캐릭터가 좀비 영화를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좀비 영화상에서 좀비를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하면 좀비가 잔혹한 행동을 하고 좀비가 사람을 뜯어먹고 이러한 것들로 묘사가 될 것이지 않겠습니까? 즉 좀비를 악역으로 그리는 작품일 텐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한 듯한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뒤에 등장하는 사신, 이제 듀란에 해당하는 캐릭터인 라라가 등장을 하는데, 이 캐릭터도 듀란에게 입혀져 있는 이미지, 죽음의 기사, 사신,
이러한 그 모습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 세 가지의 맥락이 전부 다 이해가 안 됐어요. 오크 같은 경우는 여성을 겁탈하는 이미지가 씌워질 수가 있는 것이고, 좀비의 경우는 악역의 이미지, 그리고 듀라는 죽음과 가까운 사람이란 이미지가 더 씌워지는 그러한 맥락인 겁니다, 사실. 근데 그것들을 해당 묘사의 당사자인 타종족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다 수용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묘사가 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말이 되는 설정인 거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인종차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가요? 고착화된 이미지로 특정한 인종을 바라보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거잖아요, 사실. 근데 이 작품상에서는 모든 캐릭터들이 고착화된 그 이미지를 아무렇지도 않고 스스럼 없이 다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그려진단 말입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맥락이 무조건적으로 옳다라고 정의 내릴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들은 대외적으로 인종 이슈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아가는지를 많이 관찰을 해봤잖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 다시 물망에 오르고 있는 표현 중 하나가 바로 흑형이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는 흑인에게 그 표현을 존경과 칭찬을 담아서 말을 하는 거지만, 그들은 왜 피부색을 거기다가 더 씌워서 이미지를 고정시키느냐,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이슈를 냉정하게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황인 유학생들, 이분들이 유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요소가 뭔가요? 바로 황인에 대한 이미지, 수셈에 강하고 공부밖에 할 줄 모르는 너드들이다 라고 하는 그 이미지 때문에 비행의 길로 빠지거나 학교 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많이 경험을 해봤잖아요, 우리들이. 그런 것처럼 특정 인종에게 특정한 이미지가 씌워지는 것은 절대적으로 인종 차별로 받아들여진단 말입니다. 근데 이 작품이 그런 면에 있어서 그 이슈를 정확하고 세심하게 표현해내고 있느냐 라고 되묻는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인종에 관련된 이슈를 소재로 사용하면서 그것을 세심하게 표현해내려고 애쓴 흔적들이 보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작업, 그 부분에 대한 고찰, 성찰, 이 부분이 세심하게 이루어지진 않았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이 조금 더 보강이 됐으면 정말 참 좋은 작품이 되었을 텐데 아쉬웠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보면서 첫 번째 포인트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선택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과도기를 살아가는 공무원들 이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자, 제가 두 번째 포인트에서 다룰 주제는요, 문화교류 코디네이터, 즉 일본 정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어느 인물이 있나요? 바로 작중에서 유일한 여성 인간인 스미스에 대해서 파고들겠다는 거죠. 이 캐릭터는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인 호스트 패밀리와 타종족 유학생을 같이 매칭시켜주는 이러한 홈스테이 지원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타종족 관련 법안의 운영, 그리고 그 밖에 아주 자질구레한 민원, 예를 들면 타종족 유학생이 호스트 패밀리의 집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공사 발주 같은 것들을 대신 행하여 주는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만 보면 타종족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여기에 좀 특이한 것이 하나가 들어갑니다. 일명 타종족 대응 특별부대, 이것을 운용하고 관리하고 실권자인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묘사들이 상당 부분 등장을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타종족의 범법을 감시하는 역할까지도 이 캐릭터가 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느끼시나요? 국가의 공무원이 행정과 치안, 그리고 기타 실무 업무들을 고스란히 다 떠맡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게다가 이 캐릭터는 정황상
지휘관 내지는 고위직에 속해 있는 인물인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러한 소소한 업무에서부터 중차대결한 업무들까지 전부 담당을 하는 것을 육안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캐릭터가 슈퍼맨인가요? 솔직히 작품을 보시는 대다수의 분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지나치게 이 캐릭터에게 업무가 편중되어 있다. 그리고 아마 그 때문인지 이 캐릭터가 번아웃 증세를 좀 겪는 것 같이 묘사가 되는 일부의 장면들이 존재했습니다. 이 캐릭터가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장면들이 애니메이션상에서 가끔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의 모습을 보면 집안에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널브러져 있고 대부분의 식사를 다 인스턴트로 해결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업무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 캐릭터가 소화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보고 나서 이 장면을 관찰하게 되면 아무래도 대비되는 부분이 강하다 보니까 약간 시각적으로 좀 충격을 주는 부분들도 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종합적으로 어떤 감상을 가졌었냐면 마치 이제 좀 현실에서 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안착된 정책 같은 것들 이런 걸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약간 좀 대비되어서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복지 제도라고 하는 것이 안착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 이 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활에 스며든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는 언론에서 이러한 정보를 많이 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한 명당 수용할 수 있는 총 인원이 몇백 명에 해당한다. 이 이야기는 아직까지 우리가 과도기를 살고 있다는 예시인 걸 수도 있거든요. 사회복지 제도가 아직까지 우리 생활상에 완벽하게 안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수가 월등하게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사회복지사들이 감당해야 되는 인원과 업무량이 엄청나게 편중돼 있고 막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사회복지사 관련돼서 좀 문제시 될 만한 보도라던가 혹은 좀 비극적인 보도 같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이제 설파가 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일면을 이 작품에 등장하는 스미스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정도 연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아마 시기적인 상황을 굉장히 합리적으로 그려주고 있는 나름의 힌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봅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이런 진단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나요? 자, 제가 선택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타 종족 간 교류법, 이해있음 요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 이 타종족 간 교류법이라고 하는 것이 작품의 근간이자 사실은 발암 요소이기도 한 법률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법의 맹점들을 좀 꼬집어보는 나름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이 작품의 세계관이 타종족 간의 문화 교류, 이 부분의 개방 단계를 그리고 있는 작품인가 동시에 상당히 미비하게 법이 짜여져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 예를 들면 개방 단계이기 때문에 법의 판례라던가 혹은 법의 문제점들을 꼬집거나 보강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을 시대상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곱씹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따져볼까요? 문제시되는 부분의 첫 번째입니다. 타종족은 항상 호스트와 함께 외출을 해야 된다. 이러한 법령이 존재하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처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과연 이 법률을 토대로 행동을 했을 때 호스트 패밀리든지 아니면 타종족이든지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장 먼저 했거든요. 타종족은 일단 완벽하게 경제 생활적인 부분이 막히는 거죠. 본인이 일을 하고 있는 업장에 호스트 패밀리를 대동하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말이죠. 그리고 반대로 적용을 해봐도 호스트 패밀리 또한 경제 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가족이 여러 명이어서 타종족 유학생을 보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마련된다면 좀 얘기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작은 가족의 형태나 좀 특수한 경우의 가정을 예로 든다면 호스트 패밀리를 아예 적용시킬 수가 없는 그런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호스트 패밀리가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활동을 영위해 나간다면 결론적으로는 타종족 유학생은 집안에서 고립되어 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것은 약간 표현이 좀 거북할 수도 있는데 타종족 유학생들의 애완동물화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작품상에서도 이 맥락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라크네라라고 하는 거미 형태의 몬스터 아가씨가 있죠. 근데 이 아가씨가 자신의 호스트 패밀리에게 버림을 받고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당하면서 자신의 자유를 박탈당한 이러한 현장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말이 좋아서 권리 양도인 거지 실질적으로는 돈을 받고 라크네라의 소유권을 판매한 것과 일각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것만으로도 타종족이 거래의 대상으로서 애완동물로서 취급이 될 수 있는 우려가 발생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맹점을 하나 꼬집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이 작품에 교류법상의 맹점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인간과 타종족은 서로를 공격할 수 없다. 이러한 법령이 하나가 또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사항이 하나 더 붙어 있었는데 타종족과 인간은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 예외 조항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해가 돼요. 왜냐면 실제 종족 간의 개방이라고 하는 것이 한정적으로 승인이 된 상황에서 실제 성관계까지 넘어가면 당연히 외교적인 마찰이라는 것이 생길 우려가 존재하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나름 수용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 법령의 근간, 서로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요소는 좀 맹점이 상당 부분 존재하는 그런 문제적인 법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작품상에서 MON이라고 하는 타종족 대응 특별부대가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좀 말장난적인 거 아닌가요? 타종족이 문제시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거를 제압하기 위해 인간이 나설 수가 없으니 타종족만으로 구성된 특별부대에게 제압을 맡긴다라고 하는 논리인 건데 애초에 인간에게 공권력으로서의 권리를 주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것이 외교 마찰로 번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외교법상 나라와 나라 간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한국에서 외국인이 범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 외국인을 제압해서 뭐 본국에 송환을 시키든지 혹은 그 나라 자체에서 재판을 거쳐서 처벌을 하는 이러한 법령이라는 것은 당연스럽게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작품상에서는 아예 그러한 논리 자체가 차단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맹점을 하나 더 꼬집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타종족끼리 싸움이 번졌을 때는 이걸 어떻게 조율한다는 거죠? 타종족끼리 싸움이 발생한 상황에서 인간의 공권력이 투입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역시나 이 부분도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아마도 공권력을 투입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면 작중에서 오크가 인간 인지를 붙잡고 있는 상황에서도 인간의 공권력인 경찰은 전혀 손을 쓰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이거는 너무 제한을 둬도 너무너무 제한을 둔 악법 중의 악법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의 쟁점이 또 생기는데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것이 금지인 상황인데 누군가 일방적으로 공격을 했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정당 방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절 설명이 없습니다. 물론 설명을 하기에는 이 작품이 좀 자지구레해지는 측면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생략을 한 걸 수도 있겠지만 이 작품에서 법을 내세우고 있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이제 예외 조항을 많이 두지 않는 그러한 이제 법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역시나 걸고 넘어지지 않기에는 너무 자극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논점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요? 이 법의 보완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하신 바가 있으신 분들은 피드백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저는 이쯤에서 꿀잼 셀렉트를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체적으로 작품의 어떤 재미 포인트를 꼬집으면서 넘나드는 그런 꿀잼 셀렉트는 아니었고요. 이 작품을 좀 비평하는 그러한 꿀잼 셀렉트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 좋은 점도 꽤나 있는 작품인데 말이죠. 그 부분들을 좀 많이 살려서 얘기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좀 일부 묻어나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던 저는 이쯤에서 확실하게 코너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이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머지않아 곧 다음 코너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트랙.